여러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역대급 부동산 규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대책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리셋 신호일까요? 하루 만에 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한 신혼부부, 그리고 정책을 만든 고위 간부의 갭투자 스캔들까지 지금 시장은 혼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1호 부동산 대책의 진짜 속내부터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실수요자, 투자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이 보이실 겁니다. 역대급 규제 폭탄, 시장은 왜 흔들렸을까요? 한마디로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은 양날의 검입니다. 집값 급등에 놀란 정부가 초강수를 둔 건 분명하지만 그 칼날이 실수요자들에게까지 상처를 줄 위험이 커 보입니다. 의도는 집값 안정을 노렸겠지만 현실에서는 시장 혼란과 서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급 확대 같은 근본 대책 없이 돈줄 죄는 방법만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거래 절벽만 불러오고 있는 사람만 더 부자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진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책이 집값 잡는 약이 될지 시장을 꽁꽁 얼리는 독이 될지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호 대책 핵심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4가지 칼날인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대책 내용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4가지 조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규제지역 전면 확대입니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 하남 등 수도권 12개 도시가 한꺼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수도권 핵심 지역 대부분의 규제 칼날이 내려진 겁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주택담보비율 LTV라고 하죠. 요게 기존의 70%에서 40% 확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산다면 예전에는 7억까지 빚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4억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가령 8억짜리 집의 경우 대출 가능액이 5억 6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뚝 떨어져요. 갑자기 2억 원 넘는 추가 현금을 마련해야 하니까 서민 입장에선 청천벽력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고가주택 대출 한도 제한입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더 적은 돈만 빌려주겠다고 선을 그었어요. 15억 원 초과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주택은 2억 원까지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설정됐습니다. 원래는 집값과 상관없이 6억 원까지 대출이 됐었는데 이제 초고가 아파트는 현금 부자 아니면 아예 사지 말라, 이런 수준입니다. 실제 서울 강남 3구 등의 인기 지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 원을 훌쩍 넘어서 예전엔 6억 대출 가능하던 것이 이제는 2억으로 줄면서 나머지 18억 원을 자기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강남, 용산, 성동 등 이른바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됐죠. 셋째, 대출 차단 장치 추가입니다. 신용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과 전세대출을 끼고 있는 사람도 타깃이 됐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죠. 을 보유한 경우에는 앞으로 1년 동안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이미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사람이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그 즉시 그 전세 대출을 회수하도록 했어요. 쉽게 말해서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 절대 하지 마 하고 경고를 날린 겁니다. 반대로 이미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는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도록 막아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외곽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자녀 교육 때문에 목동이나 대치동 같은 학군 좋은 지역에 새로 전세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주담대부터 신용, 전세자금까지 모든 돈줄을 죄는 풀코스 규제가 이제 시행된 셈입니다.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서울과 전역에 경기 12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관할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집만 사고 전세 줘서 시세 차익 보려는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허가 없이 몰래 거래하다 걸리면
또 처벌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갭 투자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할 사람만 집을 사라 이러는 건데, 이렇게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시장이 얼어붙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규제 충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규제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2025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정확히 규제 발표 전과 후로 구분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1일부터 15일은 규제 전, 16일부터 31일은 규제 후로 거래로 구분을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거래량은 4,940건에서 1,188건으로 76%나 감소했고요. 경기도 규제 지역은 3,345건에서 1,077건으로 무려 마이너스 67.8%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비규제 지역은 2,658건에서 3,662건으로 무려 37.8%나 거래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즉, 규제의 영향은 수도권 전반을 냉각시켰지만 비규제 지역은 오히려 풍선 효과로 거래가 유지되거나 확대된 셈입니다. 서울의 거래량은 76%가 감소했고 중위 가격은 플러스 12.1%, 평당가는 플러스 10%. 수치상으로는 가격이 올랐지만 이는 거래가 고가 단지에 집중된 착시 효과입니다. 규제 직후 거래된 건들은 대부분 강남 서초 등 대출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 실수요 중심 거래로 중저가 단지의 거래가 실종되면서 평균이 왜곡 상승된 결과입니다. 서울시장은 명백히 거래 절벽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가격은 유지되지만 거래는 마비된 전형적인 고가 편중형 냉각 시작입니다. 과천, 성남, 수원, 하남, 광명 같은 경기 규제 지역은 거래량이 마이너스 67.8%, 중위 가격은 마이너스 12.4%, 평당가는 마이너스 12.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위축이 아니고 대출, 자금 유동성의 구조적 경색을 의미합니다. 대책 이후 규제 지역의 매수세는 사실상 절벽 수준으로 위축되었으며 중위 가격 하락폭이 서울보다 2배 가까이 컸습니다. 즉, 정책의 실질적 타격은 경기 핵심 규제 지역에 집중된 겁니다. 반면 부천이나 김포나 고양 같은 비규제 지역은 거래량이 플러스 37.8%로 뛰어오르고 평당가는 플러스 1.7%로 오히려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대출이 묶인 규제 지역의 수요가 이탈하면서 비규제 지역으로 자금이 재배치되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된 겁니다. 이는 단기 투기 세력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 회피형 이동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평균적인 데이터가 말하는 시장의 본질은 거래량은 심리를, 가격은 유동성을 반영합니다. 서울은 실제로 심리가 붕괴됐고 경기도는 유동성이 막혔습니다. 결국 이 두 현상은 동시에 거래 절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가 단지일수록 하락폭이 컸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평균 하락률이 마이너스 9% 이상이었고요. 반면에 7억 이하의 중저가 단지는 마이너스 3에서 5% 수준에서 방어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요가 이제 전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63.1%에서 68.2%로 상승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급등하면서 전세 가격이 한 달 새 3에서 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급매, 관망, 양극화 이런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거래량이 80% 가까이 급감하면서 시장의 냉각은 곧바로 전세시장 불안으로 번졌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막히자 수요가 이제 전세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북, 노원, 성북 지역의 전세값은 불과 한 달 새 평균 3에서 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공급은 오히려 급감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서울 전역의 신규 전세 등록 건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41% 감소했기 때문이죠. 즉, 사는 사람은 줄었지만 빌리는 사람은 늘어난 전형적인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시작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갭 투자를 막아서 단기 집값 급등을 누르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공급이 줄고 결국에는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현실입니다.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세입자들은 더 높은 보증금을 요구받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금이 다시 매매가를 자극하는 악순환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 이후의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이제 현금 8, 9억 있어야 서울집을 산다니 누가 사냐는 반응이 잇따릅니다. 즉, 이번 규제가 투기 억제는 성공했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세입자의 부담이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키운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정책의 기본 원리와 의도를 냉정하게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정부 의도는 단순합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겠다. 뭐 이런 거예요.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수요를 강제로 억누르고 돈 흐름을 막아서라도 급등세를 꺾겠다는 겁니다. 대출을 조이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 자체가 확 줄어들 거라고 본 거죠. 쉽게 말해서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과열된 엔진을 식히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과거처럼 단계적으로 하나씩 규제를 내놓다가 풍선 효과만 키우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강하게 때리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서너 번에 나눠서 걸쳐서 조치를 한 반면에 이번에는 한 번에 몰아서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정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잡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총동원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거죠. 경제 원리로 보면 수요와 자금줄을 틀어 막으면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면 적어도 급등세는 진정이 될 테니까요. 정부는 바로 이 점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게다가 부동산 쏠림이 심하면 자칫 거품 붕괴로 금융위기 같은 게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강력한 경고를 보낸 측면도 있습니다. 돈줄을 차단하면 투기를 차단하고 그래서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공식을 기대한 거죠. 또 한 가지,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중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 밖으로 돌리는 효과도 노렸습니다. 사람들이 집 대신에 기업 투자나 생산적인 곳에 돈을 쓰게 만들어서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계속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면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니까요. 요컨대 이번 대책의 원리는 빚 내서 집 사지 마라는 거죠. 집은 실거주용으로만 사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불씨를 아예 꺼트리고 그 돈이 차라리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계산인 거죠. 원칙과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수요자 사례입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10월 19일 7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무주택자인 30대 직장인 김모 씨 부부는 이 가격대에 첫 집을 꿈꾸며 2억 원의 종잣돈을 모아두었고 나머지 5억 원은 은행 대출로 충당할 계획이었어요. 기존 LTV 70% 기준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죠. 근데 이게 10월 15일 대책 발표 이후에 LTV가 70%에서 40%로 떨어지면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약 3억 원 남짓으로 확 줄어든 겁니다. 예정보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 때문에 김 씨 부부는 지금 결국 내 집 마련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꾸던 첫 집 마련이 하룻밤새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또 하나, 가격 조정이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되는지 보여주는 단지별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전용 59제곱미터는 10월 4일에 23억 6천만 원 거래 이후에 불과 13일 뒤인 10월 17일 16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성사가 됐습니다. 같은 평형에서 보름도 채 안 돼서 7억 원 가까운 하락이 확인된 셈입니다. 대책 직전에 고점 거래가 나온 직후 급매가 시장을 주도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마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또 다른 실생활 사례를 살펴볼까요?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40대 가장 박모 씨는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 것을 계기로 교육 환경을 좀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명 학군지인 대치동에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하고 기존 집은 그대로 둘 생각이었죠.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서울 1주택자는
전세 대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박 씨는 대치동 전세자금 대출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 때문에 잠깐 옮기려는 건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런 기회가 박탈되나 절망했죠. 결국 기존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가야 되나 하는 고민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가장과 가족들의 삶에도 이번 규제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신뢰를 흔든 아이러니한 사건도 있었죠. 부동산 대책 브리핑에 나섰던 국토부 1차관 얘긴데요. 이 차관은 불과 며칠 전 돈 모았다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며 국민들한테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정작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30억 원대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매한 갭투자 행태가 드러난 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해당 차관은 대국민 사과 영상을 올리고 사직의 뜻을 밝혔어요. 정책을 설계하고 홍보하는 사람이 뒤로는 스스로 규제를 피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번 대책이 의도치 않게 정책 신뢰도에도 타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수요자부터 정책 위반자까지 모두에게 크고 작은 충격파를 던진 게 바로 이 11호 부동산 대책인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부정적인 면이 두드러 보이지만 이번 대책에 대한 반론이나 긍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와 수요자들은 지금 이 정도로 세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면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 중에는 집값 미쳤는데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난다. 잘했다. 하고 속 시원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치솟는 가격 때문에 여태까지 좌절만 하던 무주택자들은 강한 규제로라도 집값이 잡히길 기대하는 마음이 큰 것이죠. 정부도 이런 무주택자, 실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이라도 예전처럼 LTV 70%까지 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어요.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만 겨냥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시장 안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당장 모두가 숨죽이고 관망하게 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진정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거래량이 줄면 적어도 가격 급등세에는 제동이 걸릴 거라는 예상입니다. 또한 쓴 약은 몸에 좋다는 말처럼 지금 좀 아프더라도 길게 보면 투기 근절하고 시장 질서 확립하겠다.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투기꾼들이 설치지 못해야 나중에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민심 이반과 시장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조적 안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반론입니다. 정리하면 반대쪽에서는 이번 대책이 살 길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내야 젊은 세대도 희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우리도 여러 견해를 균형 있게 들을 필요가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거죠. 정부 정책은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은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거주자와 투자자 각각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제 의견을 한번 나눠볼게요. 무주택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집값 급등으로 현금 많은 투자자들한테 밀렸던 분들이 이번 규제로 경쟁자가 확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모두 눈치 보면서 관망할 때 실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매물을 잡을 찬스가 올 수 있어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강력한 규제 직후에 한동안은 집값 상승이 멈추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집값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위축되진 마시고 이번에 자신의 조건에서 좋은 매물이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중함은 필수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 만큼 이전보다 자기 자본 비중이 커져야 하니까 구매 후에 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을 수준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로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긴 만큼 구체적인 거주 계획도 세워야겠죠. 일단 사고 보자 뭐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2년 실거주를 채운 뒤에 어떻게 할지까지 장기 플랜을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2년 거주 후에 그 집을 전세 놓고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탄다든지 하는 시나리오 같은 거죠. 거주할 의지와 자금 여력만 좀 된다면 오히려 상급지,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차지할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겁먹기보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세요. 자, 이제 기존 1주택자 또는 투자 목적의 수요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이사 계획이 없더라도 전략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 대부분이 묶였으니까 규제를 피해서 있는 지역에서 길을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규제 지역에서 빠진 부천이나 동탄이나 구리나 남양주나 인천, 고양, 안산 같은 곳이나 아예 지방의 주요 도시 중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을 눈여겨보세요. 이런 지역들은 아직 대출 규제가 비교적 덜하고 세금 부담도 적을 수 있습니다. 풍선 효과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돈은 결국 덜 막힌 쪽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서울만 고집하지 말고 시야를 좀 넓히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보일 수 있어요. 실거주자들도 굳이 서울, 특히 강남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주변 위성도시에서 대안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비규제 지역이라면 오히려 이번 규제로 관심이 몰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남들 다 울츠러들 때 한 발 앞서서 유망 지역을 선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대책이 아파트 중심으로 오피스텔 같은 거는 이 모든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대체 투자처로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건축법에 분류되기 때문에 LTV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 허가제 영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활용이 자유롭고 임대나 매매나 뭐 이런 거 할 때 규제 부담이 적습니다. 아파트처럼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싸거나 유명하다는 이유보다는 입지나 상품성이나 수익률이나 미래가치나 이 네 가지 정도를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히 좀 검증을 한 후에 진입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이미 매매 계약을 진행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당히 곤란하실 텐데요. 계약금까지 걸고 대출 실행만 남은 상황에서 대출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계획 수정도 불가피합니다. 이럴 땐 서둘러서 금융기관과 상담해서 변경된 한도 내에서 자금 조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할 수 없이 뭐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뭐 받는다든지 하는 플랜 B가 필요해요. 만약에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계약을 연기하거나 해제까지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했다면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을 여지도 있지만 절차가 또 복잡하니까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당황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급하니까 비싼 사채라도 써야 하나? 뭐 이런 그런 극단적 선택은 절대 금물이에요. 모두가 혼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침착하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때 가장 위험한 건 공포와 욕심에 휘둘리는 겁니다.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결국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릴 사람은 끝까지 냉정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큰일 났다 할 때 오히려 기회를 좀 찾고 남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고 달려들 때 한 발 좀 뒤로 물러서는 사람 말이죠. 정부 대책도 결국은 시장 흐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규제도 영원하지 않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규제가 나오면 매도자들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고 몇 년 뒤에 또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또 방향이 바뀌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 못 산다고 영영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투자 못한다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길게 보고 좀 천천히 좀 준비하면 됩니다. 진짜 위험한 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순간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자기 실력을 좀 키울 시간으로 삼으세요. 부동산 공부도 좀 더 하고 내 재무 상태도 점검을 하고 혹시 모를 기회를 대비해서 현금도 좀 확보해 두고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말은 언제나 진립니다. 시장의 일시적 침체를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생각하면 마음이 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이번 대책 분명 충격적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에 일희일비하기보단 나만의 원칙과 기준을 좀 세워두세요. 그럼 어떤 변화가 와도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급변은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혼란을 좀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번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항상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변화나 대응법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실거주자와 투자자 여러분 편에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